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요즘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스마트 시티도 있고 넥스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음 플랫폼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 하는데, 요즘은 제가 어디 특강을 가든 CEO 조찬 강의를 가든 무조건 저만 잡으시면 그냥 부동산 여쭤보시길래 연달아 요즘 부동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초식으로 좀 돌아가 볼까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하고 부동산을 얘기하다 보면 서로 얘기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좀 진단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 요 얘기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요. 학술적으로 딱 엄밀하게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흔히 말해서 실수요자와 그리고 투자형 수요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일단 실수요자라고 하면 상당 기간 그 집에 거주할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진짜 실수요자는 단순히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실수요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딘가 꼭 살아야 되는, 동네 근처에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을 실수요자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는 회사가 있었었는데 갑자기 2년 뒤에 회사에서 다니던 회사가 너는 아무리 봐도 저기 창원에 새로 짓는 제2 공장의 공장장으로 네가 발령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년 뒤에 드디어 이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테니, 아니면 1년이라고 할까요? 2년 전까지 미리 발령내는 회사는 드무니까요. 1년 뒤부터 네가 거기 가야 되니 너 슬슬 준비해라. 이런 이제 연통을 미리 회사 윗분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은 당연히 창원까지 가서 살아야 될 실제 자신의 집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실제 실수요자입니다. 그러면 창원에서 실제 내가 살 집을 구한다라는 것은 일단 회사와의 인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이 창원 인근에 집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장과의 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최우선순위로 둘 이유는 없겠죠. 만약에 그걸 아니라고 한다면 경주에 살아도 되고 포항에 살아도 될 텐데, 그래도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 언저리에 골라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족들과 같이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곳이 필요할 겁니다. 아이들 학교는 학군이 괜찮은지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인근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제 여기는 연고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그래도 뭔가 편하게 산책도 같이 하고 이런 근처에 정주 여건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쪽 지역에 집을 살 겁니다. 자, 그런 이러한 실수요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실수요자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종로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종로에 직장은 있지만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중량구라든가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직장하고도 가깝고 서울이라서 아이들 학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좋고 해서 그냥 동대문구나 중랑구에 거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대문구와 중랑구에 거주하는 이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는 꼭 실수요자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종로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 학교도 사실 서울 시내는 대부분 강남 일부 지역을 빼고는 좀 평준화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거든요. 목동이나 노원이 좀 더 좋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특별히 이런 학군까지 신경을 안 쓰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포구로 이사 가서 회사를 다녀볼까? 서대문구로 이사 가서 회사를 다녀볼까?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서울 시내에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실수요자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의 그 구에 그 동에 꼭 살아야 될 이유가 필연적으로 없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창원에서도 직장이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창원의 그 구에 그 동에 살 필요는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수요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창원으로 발령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1년 안에 집을 구매해야 될 시기적인 강박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창원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공간적인 또 제약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종로에 직장이 있는 사람 중에는 일산의 어디 호수공원 앞에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내가 지금 동대문구나 중랑구에 살고 있지만
마포구나 서대문구 아니면 분당이나 강남까지 이사가는 시점을 꼭 1년 안에 해야 된다라는 이유들이 필연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실수요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원에 이사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1년 안에 집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1년 안에 창원으로 가야 되는 그 시기적인 강박, 공간적인 강박 때문에 부동산 시세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반드시 거래에 참여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부동산이 고공행진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 바닥이 거의 다가온 거 아니야 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 종로에 직장이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꼭 집을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관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집단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성과 적극성,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실수요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그나마 거래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창원으로 이사 가야 되는 사람, 아니면 필연적으로 어떤 집을 꼭 구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지금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주 목적의 실거주, 실수요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로에 직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기를 보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적 부동산 수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유휴 자금이 조금 생겼는데 마치 주식 투자처럼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에 해당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집을 어떻게 살까요? 철저히 주식과 똑같습니다.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겠다라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대부분은 아직 바닥을 다지진 않았다라는 기조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다진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투자형 부동산을 관심을 두는 이런 분들의 한 80%가 좀 더 80%가 뭡니까? 거의 90%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실제 두 집단에 해당되겠네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집을 지금 취득해야 될 사람과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금 집을 팔고 어디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집을 팔고 급전을 마련해야 될 기업가들,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좀 전에 우리 두 가지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종로에 직장이 있는, 그런데 집은 동대문구나 중량구에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아마 대부분 여기 해당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팔겠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정점을 얼마 전까지 봤던 시세, 얼마 전이라는 게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때 봤던 시세에 30% 가까이를 깎아줘야 간신히 매매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럼 집에서 30% 깎아준다는 건 통상적으로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정도 조금 안 된다고 쳤을 때, 10억 정도 된다고 쳤을 때 3억이 깎아지는 거니까 7억에 판다라는 얘기인데, 3억 손해보고 집 팔려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대기수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린다? 적어도 내가 3억 손해봤다는 생각은 안 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왜 기다릴 수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로의 직장이다 보니 뭐 꼭 굳이 내가 마포나 아니면 꼭 굳이 여의도나 이런 데까지 이사 갈 거 없이 중랑구나 동대문구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기 모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뭔가 어마어마한 큰 변곡점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런 유형의 실수요자분들은 절대 자신의 집을 팔 생각도 없고, 다시 내 집을 팔고 상급지라고 하죠. 글로 이사를 갈 생각도 추호도 없는 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늘기 전에는 부동산 시세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그널을 잡아도
하등 이상한 게 없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때문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지금 썩은 동아줄처럼 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투자형으로 부동산을 좀 사볼까 하는 이런 투자형 수요자들에게 그나마 그동안 있었던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조차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갭 투자에 악용될 수도 있고 등등 이런 우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풀어준다고 합니다. 명목은 주말 부부를 하는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가정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겠다라는 얘기들인데, 이런 사람들 배려해야 된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갑자기 푼다? 그리고 지난 3, 4년 동안의 부동산 규제의 그 기조를 갑자기 허문다? 이것은 지금 유일하게 부동산 수요에 의존할 수 있는 수요는 투자형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문호를 열어주는 것 말고는 아직은 집을 사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투자형 부동산 수요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볼까요?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위 0.1% 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국세청에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 6억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상위 0.1% 되는 사람들이 연평균 얼마 버는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요. 평균적으로 18억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딩크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웰빙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노후는 어떻게 되겠죠? 저는 젊었을 때 뭐 아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 감히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쓰면서 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돈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그냥 카드 대금으로 1억 2천 가까이, 진짜 제가 봤을 때 할 걸 다 했는데도 1억 2천 이상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진짜 별의별 걸 다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1억 2천도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인데 카드 대금만 1억 2천이니까요. 그런데도 1억 2천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0.1% 소득을 가진 사람은 연평균 18억을 번대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돈 펑펑 쓰고 슈퍼카 끌고 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그리고 집도 없고 호텔에서 맨날 산다 해도 아마 5억 넘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평균 계속 10억 이상씩 남겠죠. 3년 지나면 30억이 또 현찰로 남아요. 그러면 주식 살 거 다 샀고 번듯한 내 집 하나도 있다라고 친다면 30억씩 또 생겼다, 3년 만에. 그거 그대로 은행 통장에 넣어놓으면 손해라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돈을 키핑할까요? 다시 부동산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또 30억씩 생기는 사람들이 부동산 킵해놓고자 하는 동네는 당연히 최1급지, 강남 일부 지역이나 아니면 조금 미래 유망한다는 용산이라든가 국회마저 이전해서 큰 개발 이슈가 있는 여의도라든가 뭐 또 이런 준하는 뭐 송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이런 1급지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갖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급지나 3급지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가지면서 거기에 돈을 키핑해 놓는 사람들은 솔직히 제 주변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투자형 수요자들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흔히 말해서 노른자위 부동산들만 조금 변화의 요인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것 때문에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도엔 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젠 본격적으로 유권자 전방위적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9억 원부터 20억 원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산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거래를 뭔가 활발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많은 주거 환경에 대한 여러 불평, 아니면 좀 더 상급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만 가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대책이 그런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동산의 실수요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 단계적으로 마치 수업하듯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